정부가 돈을 찍어서 뿌렸다. 그래서 물가는 오를 것인가? 보통 오르겠죠, 그죠? 보통 오를 것인데, 그럼 균형소득은 증가할 것인가? 보통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답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을 찍으면 보통 증가하지 않느냐?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게 생깁니다. 모형이 필요하게 돼요. 모형. 그래서 자, 경제 모형과 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 모형과 변수라는 개념. 자, 이것도 지금 바로 와닿진 않아요. 경제 모형과 변수라는 것들이 있는데 경제 모형이라는 것은 엄청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경제 모형이라는 것은 아유 뭐 그럴 것 같다 하면은 그게 무슨 학문이야, 그치? 경제 학문, 사회 학문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모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례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경제의 환율, 신문기사에서 많이 보는 거잖아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 환율이라는 것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이제 거시에서 우리 다룰 거란 말이에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환율을 바꿀 수 있는 변수들이 무엇이 있나 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환율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어떤 경제에서 이제 정부의 통화 정책 비슷한데요. 정부의 통화 공급량 역시 마찬가지로 뭐 환율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정책도 가능하대요. 정부가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펼치면은 또 환율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환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뭐 아무런 행동을 안 해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물건을 덜 사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처럼 글로벌 침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분명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환율이 바뀔 수 있대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해서 혹시 방정식 처럼 좀 깔끔하게 환율의 변화 방향을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모형이 있고 다른 모형이 있고 또 다른 모형이 있어.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경제 모형이라고 합니다. 많아요. 환율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형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형이 필요한 것이죠.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 모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사회학문이라서 신문 기자들도 무언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방향성에 대해서는 답을 하세요. 신문 기자들이 뭐 예컨대 정부가 해외에 수출이 감소하면은 예상컨대 우리나라의 환율이 뭐 오를 것이다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좀 못 살게 되는 국가가 되면은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알면은 문제를 못 푼다는 거지. 그렇지? 그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반 신문 기자들도 해낼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경제학 모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 모형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좀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단순화시켜서 이 과정들의 변수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형들을 배우면은 이런 것들이 모형이구나라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요. 보통 모형이라는 것이 보통 거시에 좀 많이 등장해요. 미시보다는 거시의 모형이 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로 든 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거시 테마입니다. 근데 내생변수라는 개념이 있고 외생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정말 경제학에서 사회학문,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자, 경제학이란 하자. 경제학이란 사회학문입니다. 정부가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수단을 써요. 첫 번째 수단은 수식입니다. 수식. 우리 미분했잖아, 그지? 미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용어를 통해서도 수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경제학, 사회학문에, 그러니까 신문 기자랑 우린 달라야 되잖아요, 그지? 수식적으로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한 수단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보통은 이러한 수식들이 경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프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뭐 그래프를 엄청 멋있게 그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높이 이거 해서 뭐
뒤꿈치고 막 이런, 아유,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대부분의 그래프는 그냥 이제 축이 두 개예요. 가로축, 세로축. 가장 대표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은 원점에 대해서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환율이라는 결과 변수가 있더라고요. 환율이라는 결과 변수가 있는데, 변수는 무수히 많습니다만, 여기다가 통화량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 거예요. 뭐 물가 넣어도 되고요. 뭐 해외 소득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통화량이 바뀔 때 환율이 변화하는 방향을 그림으로 표현하잖아요. 결과, 종속 변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 환율이 통화량 때문에 바뀌는 걸 그래프로 나타냈으면은 이 모형 내에서 얘는 변수들 중에서도 내생 변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통화량이 올라가면은 환율이 상승한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것은 달러의 가격을 말하거든요. 원퍼 달러. 그러니까 달러 1달러가 얼마. 돈이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워낙 가치가 떨어질 거란 말이죠. 환율이 오를 거라고. 다 변수였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얘 혼자만 내생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좀 와닿아요? 내생 변수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 변수는 이름을 뭐라고 달아야 되느냐? 외생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림을 통해서 분석을 할 것인데 그림의 축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는 내생 변수라고 불러야 한다. 그림의 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외생 변수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생 변수는 절대 데이터가 바뀐다고 해서 그래프 자체를 움직이지 못해요. 데이터가 바뀐다는 것은 바뀌었으니까 곡선을 따라서 환율이 올라간다? 이 그래프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오른다거나 정책을 펼쳤다거나 다른 외생 변수들은 이게 그대로인데도 환율이 올랐더라. 이게 그대로인데도 환율이 떨어졌더라. 곡선 자체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할지 감도 안 와요. 왜냐하면 균형이라는 것은 보통 그래프에서는 한 두 개 정도가 그려져요. 교점이 답이거든. 교점이 답인데 외생 변수가 바뀔 때는 그래프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균형점에 대해서 방향성을 묻죠. 그죠?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문제에서 사례를 던져주고 하나의 그래프가 움직였으면 교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선지를 만들죠. Y는 증가한다, 이자율은 감소한다, Y는 감소한다, 이자율은 증가한다. 그 중에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사례가 주어졌을 때 외생 변수 충격이 발생할 때만 그래프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가 어떤 변수에 의해서 바뀌는지 확인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함정도 파요. 예를 들어서 이거 환율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책들이 좀 가끔 있어요. 뭐 예컨대 어지간하면 다 엮여있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그냥 사례를 들고 싶은 거니까 민간들이 자국 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어. 그럼 예상컨대 그 변수를 외생 변수로 가지고 있는 그래프 있죠? 걔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는 함수를 또 그래프로 가지고 있는 게 있겠죠? 그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야 할 곡선을 안 움직이고 안 움직여야 할 곡선을 움직이면 오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모형 그래프를 통해서 사례 문제를 풀죠. 이 사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찾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 구별하는 작업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미시보다는 거시에서, 미시에서도 바로 이어지는 테마들에서 이런 말씀을 조금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거시에서 이게 구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그림 그릴 일이 사실은 뭐 그려야 될 일은 아니죠. 뭐 사실 그림을 그리면 명쾌한데 경험에 의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답만 맞추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경제학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림 없이 공부를 하신다는 것은 진짜 정말 그 치킨 게임 하시는 거예요. 돌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시는 거라고. 그래프를 이해하시면은 그래프를 줄글로 바꾼 것이 선지이고, 그래프를 이해하시면은 그래프의 변화 방향에 의해서 균형을 새롭게 찾는 것이 또 기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계산 문제던데요. 그림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공부 방향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은, 아직은 우리가 이 마인드 교재라고 하죠. 제 교재 이름이 마인드 교재. 경제학 마인드를 갖춰야 되니까 마인드 교재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내가 이제 떠날 수가 없어. 제일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 경제학 마인드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아니, 나는 시험장에서 그림 그릴 일이 없는데 뭐 그림은 조금 이해할 때 보고 앞으로는 그냥 문제를 풀겠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세상 공부량이 불어났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는 공부예요. 아니, 나는 문제를 지금 한 10가지 정도가 지금 있는데, 그 이론을 한 번 더 보고 문제 보고, 이론을 한 번 더 보고 또 다음 문제를 보고, 그러면 3개만 풀면 돼요. 나머지 문제는 연습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시간 없을 수 있어. 진짜로 이제 할 게 많으니까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제가 이 교재의 그래프를 그림만 봐도 공부가 되게 제가 편집을 했어요. 그림뿐만 아니고 그림의 설명도 많이 담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을 이해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자동으로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중요한 그래프에서 어떤 변수는 내생 변수이고, 가로축이나 세로축에 포함되어 있는 거, 얘는 이제 결과 변수고요. 너무 작게 그렸죠, 제가? 결과 변수고,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요 둘 사이의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변수들이요, 외생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생 변수가 바뀌었어요, 그래프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생 변수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곡선 위의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프는 불변이에요. 그래프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곧 나오니까 사례를 들죠. 공급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곡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이니까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것 같아요. 공급곡선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고, 수요곡선은 이제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곡선입니다. 둘의 교점이 균형이에요. 민간들의 용돈이 올랐다. 근데 가로축과 세로축에는 용돈이 포함이 안 돼 있어. 외생 변수 충격이죠. 근데 공급곡선에는 우리들의 용돈이 변수로 포함이 안 돼 있어. 공급곡선은 불변. 근데 수요곡선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용돈이 오르면은 조금 더 소비를 많이 하고 싶죠. 그죠? 따라서 수요곡선만 외생적으로 이동하니 교점이 달라진다. 이거 구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